보임 좋아가지고 깨끗하게 잘. 안녕하세요. 제3회 IT 기자클럽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대 자연과학대학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김도영 연구소장님 교수님을 모셨는데 네. 저보다는 지난번 초대 손님이었던 이정남 박사님께서 이분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 박사님은 좀 경력이 화려하시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 진짜 숨은 인재들 많구나. 그리고 국가가 케어해주지 못하는 이런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세계적인 인사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브랜드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우리나라가 너무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제가 아는 우리 김 박사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웹 개발의 초창기 스위스 선에서 이제 정책 개발하고 기획하고 했던 우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참여했고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한 그 중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참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웹을 쓰시면서 우리 김 박사님한테 항상 감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 박사님 잠깐 인사만 목소리만 들려주세요. 자, 목소리만 네, 저 강원대학에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1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차가 또 있죠. 우리 박사님이 또 이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박사님이 MP3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은 MP3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바로 그 MP3 개발자가 우리 김도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거 사실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인데 제가 조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받고 여기 팟캐스트 초청 인사로 최고 적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청을 했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도영 박사님 소개를 했고, 자, 이제 늦게 오신 손님이 이제 계시니까, 자, 앉으세요. 늦게 오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농부가 소개해드려야죠. 자, 이제 같이 오신 우리 조아르 대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복사 본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이 라디오에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는 조아라 대표가 스스로 소개하시죠. 사실은 비주얼을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인즈의 대표 조아라입니다. 그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김도영 박사님이 가진 기술을 갖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제가 26살부터 뛰어들어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올해 초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왔지만 우리 정지현 선배 이제 오늘 팟캐스트 참석했으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정지현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전자바이오 물리학 너무 궁금했고요. 오늘 하여튼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명함도 교환하고요. 굉장히 훈훈합니다. 카메라로 쫙 찍어가지고 카메라 하나 딱 세워놓고 동영상을 딱 찍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네요. 저도 인사 못 드렸는데 저는 지금 조선비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현정 기자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네. 이제 박사님 목소리를 오늘 주인공이니까 들려드릴 때가 됐네요. 크게 1부, 2부로 나눌게요. 3부로 나눌게요. 1부는 스위스 우리가 말로만 듣는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네, 맞습니다. 네, 거기 1부. 그다음에 MP3 개발 2부. 현재 3부. 네, 그렇게 3부에서 우리 조아라 대표님하고도 얘기도 좀 섞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정남 교수님이 설명을 너무 과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알고 있는 그 따따따라고 부르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누구 건가 이게 많이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아직도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웹은 거미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이제 소비에트 우리가 얘기하는 소련, 네. 소비에트 유니온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이 진짜 얘기하는 이제 뭐 공산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해요. 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뭐 세계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냉전 시대는 핵무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항상 강대국의 서열순이었는데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핵 강대국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 핵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미국과 소련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자탄을 만들려면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플루토늄이 이제 뭐 갑자기 급증해서 밀거래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네. 80년대 후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토라든지 이런 서방국에서 이거를 그냥 좌시하면 안 되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또 북한이 끼어들게 되죠. 북한이 이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네. 밀거래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각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된 인프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요? 웹이 그 프로젝트 명이었어요? 네, 프로젝트 명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이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걸 이제 유럽 핵물리 연구소 우리가 유럽 핵물리 연구소. 네, CERN이라고 네. 부르죠. 네. 네, CERN이라고 부르는 네. 파리에 저걸 두고 있지만 네. 그때 이제 그 7개국에서 서방 7개 나라에서 이제 그 대표단을 연구진들을 그 파견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고 유학 중이었고 네. 저는 전공이 이제 컴퓨터 물리학입니다. 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첨단이라고 부르는 그 컴퓨테이셔널 피직스예요. 네. 근데 물리학도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이론가가 죽었기 때문에 이론과 실험에서 이제 갈등하는 거를 컴퓨터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분야가 이제 새롭게 태동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 당시가 80년대 후반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측에 이제 그 연구원으로 해서 저는 베를린 공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누가 물어봐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보안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제 그게 얘기하는 기밀사항이었어요? 기밀사항이죠. 왜냐하면 그 뭐냐면 어느 나라가 플루토늄 얼마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NDA 작성하고 non-disclosure agreement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그리고 또 뭐 그걸 가지고 뭐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이름이 월드와이드 웹이다. 그거를 빌 게이츠는 따따따라고 갖다 썼다. URL 그 이름에 맨 화두에다가 갖다 쓴 거죠. 그때가 그러면 베를린 공대에 있다가 썬에 가서 일하신 거라는 말씀? 베를린 공대에서 공대가- 조인을 한 거죠. 써는 파리에 있고요. 네.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는 베를린에 했다는 거예요? 베를린에서도 하고 파리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같이 커뮤니케이트가 다 되기 때문에 네. 컴퓨터로 연락을 하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보통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면은 팀 버너스비가 네. 참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어요? 그때 뭐 30대 중반이라고 그냥 1990년대 초 94년대 30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30대 돼요. 중반? 네. 우리 월드와이드 웹이 1994년에 뭐 발표된 걸로 예. 좀 알고 있는데 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제
90년. 90년. 네, 베를린 공대 간 게 제가 이제 통독이 90년대 말에 됐거든요. 네. 제가 90년 초에 갔죠. 그렇죠. 90년 초에. 네. 통독 되고 나자마자 갔어요. 네네. 팀 버너스비가 네.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팀 버너스리는 사실은 이제 HTML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HTML이라는 게 하이퍼텍스트 미디어 랭귀지라 그래서 웹 랭귀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 이제 웹 랭귀지를 만든 거하고 프로젝트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는 프로그래머고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는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업적이고 사업적인 가치가 높죠. 그렇죠. 저희들이 한 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사업적인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고 연구 가치만 인류의 평화와 연구 가치만 있는 근데 거고. 그 결국 그 NDA 때문에 그 결국 박사님이 그 스타가 못 되신 거네. 아, 세계적인 인사도 못 그런 되고.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아서 하는 거니까. IT 네. 선배 한 20년 취했죠. 저도 10년 넘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쪽지 쓰신 거 뭐예요? 좋아하는 이익이 좋겠다고 막 쪽지 보여주시더라고요. 박사님한테 질문하시죠.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하시는 기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설명 먼저. 네. 박사님 이제 설명드린 빠진 거는 이제 저희 박사님은 이제 미국 대표로 뽑혀서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셨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 계속해서 플루토늄을 수입하는 게 정황이 포착이 되니까 이 월드와이드 웹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고. 한국인을 특별히 파견한 이유가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기보다는 박사님이 그때 미국을 대표해서 가신 거죠. 네. 가셨지만 특별히 좀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한국이라는 배경이 좀 작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뭐 근데 확인할 바 없어. 제가 하여튼 그 미국에 가게 된 것도 갔을 때 이제 제가 그 장학금을 받은 게 저는 AOR이라는 데서 받았어요. AOR이 뭐냐면 Army of Research라 그래서 육군 이제 연구성이라 그래서 AOR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AOR 장학금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90년대는 제가 이제 석사를 끝내고 박사과정에 합류해서 했는데 석사 때부터 제가 이제 가자마자 AOR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뭐 컴퓨터라는 게 그때는 되게 열악했거든요. 80년대 중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뭐 80286 그래가지고 그 ATXT 이렇게만 나올 때거든요. 그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연과학에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기초과학하는 사람들의 화두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월드와이드 프로젝트에 조인했다는 것보다도 제 이제 석사 논문이 이제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실리면서 미국 행정부가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산타바바라에 슈퍼컴퓨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유명하잖아요. 제 논문이. 그래서 이제 그 논문으로 뭘 보여줬냐면 기초과학으로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초과학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실험실이나 이론에서 규명하지 못하는 거를.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화두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논문을 이제 석사 학위를 끝내고 군대를 하러 한국으로 들어왔었고, 근데 논문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군대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뭐 엄청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다 까먹었고 군대 들어가다가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 얘기는 못하셨네. 북한 얘기는 뭐 별거 아니고요. 그 얘기한 대로 북한이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런 그 핵무기 개발에 많은 박차를 가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뭐 너무 잘해서 뽑혀서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조인됐다 이런 거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그룹이 미국 내에서도 이 시뮬레이션 그룹으로는 굉장히 강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첨단적이었고 유럽 친구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교류를 했고 저도 이제 뭐 프랑스 애들, 독일 애들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고 논문을 발표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간 거지 뭐 딱 집어서 무슨 뭐 누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자 역할이 또 시간 조절이다 보니까 1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긴 써니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유럽의 핵심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자로서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질문을 좋은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그러거든요. 영어로 얘기할 때 그래요. 네. That's a good question이라고 하면 네. 참 어려운 걸 물어보는구나 네. 하는 뜻인데 네. 그냥 분위기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조그만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구 개발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아직도 많은데 거기는 이게 독자적으로 하는 그 영역에 그런 분야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특히 이제 뭐 스위스 같은 데는 뭐 입자 가속기가 지금 뭐 엄청난 가속기가 있듯이 그게 원래 시카고에 있는 페르미 랩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이제 힉스라는 사람이 힉스 입자를 발견해서 우주에 지금 만물의 생성의 기원을 찾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스위스라든지 그런 데 있는 입자 가속기가 뭐 페르미 연구소가 영어로는 페르미 연구소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페르미라고 그러잖아요. 페르미 연구소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연구해야 될 그 데이터를 스위스에 있는 거는 6개월이면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페르미 연구소에 지금 있는 연구원들이 너 이제 그냥 뭐 다른 직장을 찾아갈래 아니면은 스위스에 가서 일할래 여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 후배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질문에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럽은 그런 자유로움의 연구 항상 추구하는 연구가 그런 데서 뭔가 새로운 그렇죠. 뭐 창조적인 게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일부를 좀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익숙한 월드와이드 웹 거대한 프로젝트 비밀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국인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네, 알게 됐어요. 아니 우리 한국인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NDA가 끝났으니까 사실 크게 널리 알려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럼 그 원래 목적은 달성이 됐나요? 됐죠. 됐죠. 네. 당연히 됐죠. 그러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뭐 다들 똑같잖아요. 뭐 감시자가 아무리 많아도 10명이 지켜도 한도도 못 잡는다고. 지금 세상은 또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네. 뭐 잠깐 뭐 억울한 걸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아는 월드와이드 웹은 제 옆에서 항상 계시는 이제 저희 스승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는 항상 이제 그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을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다라고 해서 이제 미래창조부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도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이번에 올해 월드와이드 웹 컨퍼런스 컨퍼런스. 서울에서 열렸죠. 네, 그때 팀 버너스리 그때도 오셨었고. 내년에 스마트 크라우드 할 때 제가 웹 진짜 오리지널 창시자 그들 쫙 모아가지고 그건 그러면 안 되죠. 어떡하지?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뭐 패키지를 개발했다든지 이게 이제 뭐 그렇다면 몰라도 똑같은 건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MP3 디코더 얘기해요. 네. 지금 저희가 이게 짧으면 25분, 길면 30분인데 18분을 들고 향해 들어왔습니다. 광고 잠깐 들을까요? 자, 광고 듣고, 광고 듣고,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스폰서도 있구나. 시작하시고. 네. 2부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제가 이제 97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참 나라가 이제 또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IMF니까. 97, 97년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때 이제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한그룹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삼성 반개죠. 그 이건희 씨의 형이죠. 이창희 씨. 이창희 씨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영자라는 일본 도레이 그룹의 딸이죠. 도레이 세한이고요. 그래서 세한 도레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뭐지? 그래서 이제 세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한 그룹이 형성돼서 근데 뭐 학교로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가 이제 좀 정보기술연구소를 만드는데 연구소장 자리를 오픈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물정도 잘 모르고 뭐 그런데 하여튼 대우는 뭐 그 당시 대우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저한테 오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제 뭐 제안을 했지만 뭐
국가적인 사정도 많이 안 좋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우연찮게 그런 개발 프로젝트라고 그럴까 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지멘스가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어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초창기 때는 그게 이제 4KB 바이트 뭐 이런 뭐 압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플래시 메모리가 처음 개발한 데 지멘스인가요? 지멘스죠.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되네요. 새로운 사실 많이 하네요. 크기에 대한 이 늘 상용화된 부분만 살려가지고 네. 제가 또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말씀드릴게요. 네. 초고속 인터넷망이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생긴 건지. 네, 알겠습니다. IT 하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모르고 취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빨리만 사용하면 되는 거지 무슨 네. 뭐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네.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멘스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뭔가 이렇게 저장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푸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코덱 기술이라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압축 기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걸 했다가 좀 할 게 없나 그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원래 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노래 부를 적에는 노래책 다 외워가지고 부르는데 요새는 노래방 가면 다 나오잖아요. 노래방에 있는 이제 노래를 갖다가 어떻게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짱짱짱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MP3 디코더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왔 네, 그래서 그 세한정보기술연구소에서 그거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걸 어디다 쓸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슨 뭐 상업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또 아무래도 주된 문화가 뭐 이렇게 술 먹고 노는 문화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니까는 이제 이런 거를 그런 쪽에다 응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뭐 응용을 하되 그러면 뭐 음반협회하고 그다음에 가수협회 한 곡당 얼마 줘야 되느냐 다운받아야 돼.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저작권료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지적재산권. 그때도 지적재산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굴 줘야 되는 거냐, 가수를 줘야 되는 거냐, 노래방 기기 주인을 줘야 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것도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러는 와중에 세한미디어가 불이 났어요. 불 춘주 공장에 세한미디어가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전 세계의 해외 법인을 거의 뭐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필름의 전 세계 필름 시장의 거의 90% 정도를 쥐고 있는 그 정도 회사였어요. 필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모든 그렇죠. 저장 그 매체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 하드디스크라는 거 자체가 이제 뭐 용량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공장에 불이 나면서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이건희 씨가 삼성에서 1조라는 돈을 갖다가 현금을 투입을 해요. 그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그 필름 공장은 한번 워낙 인허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 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공장을 짓는 와중에 세계 시장의 판도가 뭐 90% 잡고 있던 게 막 40%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도시바, 뭐 우리 알지만 TDK, 바스프 뭐 이런 회사들도 자기네들도 물량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걔네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시장이 막 요동을 쳤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세한그룹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세한미디어가 주축 세력이 날아가면서 진짜 우리는 큰 걸 잃은 거죠. 진짜 큰 걸 잃었네. 뭐 아직까지도 세한미디어가 있었으면 뭐 CD-ROM이라든지 새로운 저장 매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쥐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1년 뒤에 1조 원 들어서 그 공장이 완성이 됐나요? 완성이 돼서 복구가 됐죠. 됐지만 점유율이 90%에서 이제 4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벌써 물량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세안에서. 그러니까 세안은 계약 위반을 하면 계약 위반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본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공장 증축을 하면서 그런 거를 세계 물량을 공급을 맞추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회사가 기울면서 이 이제 우리가 개발한 그 MP3 디코더 그게 이제 삼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는 와중에서 삼성은 그 이 MP3 디코더의 기능을 굉장히 간과했어요. 저소평가했죠. 이걸 뭐,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그 뭐냐 알리버 그 다목적 특허만 사는 그 괴물들 있잖아요. 특허 괴물이 사가지고 간 거예요. 디지털이라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애플의 그 아이튠즈가 있게 된 원동력이 결국에 이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애플이 클 수 있었던 것도 아이폰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 결국엔 아이튠즈 때문에 결국엔 애플이 큰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플이 그 인터 디지털 누구 특허 개발 특허를 사드렸나요? 그걸 샀죠. 미국으로 애플에서. 그럼 결국은 근데 그게 이제 애플 지금 막 앱피맨닷컴에 그 특허 만들었던 기술이- 기술들이 결국은 절로 넘어가서 특허 개발을 해서 세탁을 해서 어쨌든 그렇죠. 애플로 넘어갔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뭐야 아이튠즈가 애플에서 그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장을 중간에 그 특허 우리가 기술이- 그냥 다 날린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사간 MP가 누구였나요? 특허 개발 네. 그거에 대한 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검색을 해보면 기사가 나올까요? 있어요. 기사가 유명한 특허 관련된 아까운 근데 걔네들도 사실은 뭐 애플한테 팔 때 이렇게 될줄 뭐 몰랐죠. 이렇게 될 줄 크게 무슨 뭐 저걸로 해서 저거 한 건 네. 아니에요. 자기네들 뭐 그냥 뭐 있는 거 여기서 넘길지기도 사실은 뭐 쌍값에 넘기고 사실은 모르는 거니까.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많네요. 2부 마지막 질문. 네네, 네. 워낙 이게 비사로 정찰되는 기술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건희 회장이 1조 뭐 공장도 지어주고 그 특허도 삼성에 갔다가 어쨌든 특허 개발을 가는 거고 네네. 삼성하고 세안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처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랬죠. 네, 근데 뭐 세안에 이제 누구 큰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이재용 씨 지금 3세죠 삼성그룹 네네, 3세가 네. 가냐 안 가냐 가지고 사실 언론계에 초미의 관심을 네. 받았거든요. 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건가요? 뭐 어떻게 지금 좀 저는 그 패밀리 어페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삼성도 사실은 그 자기네가 지원을 안 하면 회사라는 게 비즈니스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 큰 돈도 IMF 때 큰 돈을 지원을 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딱 세안하면 삼성하고 그 대립 관계만 딱 기억되거든요. 뭐 그런 그때 그 당시는 그렇지 저 않다는 그렇지 것도 않았어요. 아는 네, 게 네. 사실은 연륜이고 다 다른데 네. 중요한 사실 또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광고는 누가 할까요? 광고주 오시 지금은 광고 돈이 없지만 알겠습니다. 라이언즈? 광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듣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평화를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라이언즈입니다. 오, 멘트가 너무 센데요.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3부 시작할게요, 그러면. 네. 사실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하기에는. 네. 짧지만, 어느새 저 팟캐스트 그 길이 때문에 네, 제가 네.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지금 말한 거 그대로 실립니다. 왜냐면 편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을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떤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셨는지를 좀 얘기를 하셔야겠네, 그지? 네, 어디? 그러니까 아니 이 창업한 계기가 좀 더 네, 얘기가 교수님이 가진 기술에 기술. 매료돼서 네. 창업을 하시던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그거를 창업을 하려면 결국 상용화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포인트를 응용 포인트를 어느 걸 잡았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었고 저희 네. 박사님은 이제 개발한 게 이렇게 사고를 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45%로 준비했어요. 시스템에 막 네, 얘기하시는 네, 맞아요. 네. 그래야지 뭐가 나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MP3고 하나를 더 꼽자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개발하신 게 이제 지뢰 탐지기라는 거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 탐지기인데 그러니까 저 지뢰가 크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금속 지뢰냐 아니면 플라스틱 지뢰냐. 근데 이제 플라스틱 지뢰가는 왜 개발이 됐냐면은 벌써 개발된 지 한 5년, 7년 정도가 됐는데 원가 절감 때문에 이 플라스틱 지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하고 봤더니 문제는 이걸 찾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뿌리고 봤는데 결국에는 배급은 됐고 배포는 됐고 벌써 땅속에는 묻혀있고 찾는 기술은 없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술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딱히 찾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걸 찾는다고 주장하는 기술들이 탐지율이 50%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2개 중에 하나를 놓친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놓치는 상황이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해가 다 왜 평화를 위한 기업이라는 북한에 있는 지뢰 그 우리 DMZ에 있는 지뢰 같은 걸 그렇죠. 탐지되는 거죠. 근데 그 탐지기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무선 통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천 기술이라는 핵심 기술이 뭐죠? 그 핵심 기술은 또 네, 박사님이 개발한 것이잖아요. 지뢰 탐지기를 가능케 하는 핵심 네, 기술. 이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쉽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차별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플라스틱 지뢰를 갖다가 뭐 그 찾기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지뢰를 또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그냥 대전차 지뢰하고 탱크라든지 기물을 파손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대인 지뢰가 있어요. 사람을 갖다 살상하려고. 죽이지는 않고 부상병을 만드는 거죠. 몸을 잘라내는 네. 거죠. 요새는 허리까지 갑니다. 허리까지 네. 가구나. 네. 아주 여러 많이 개량이 돼서 한 250여 가지가 있어요. 대인 지뢰만 해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착안한 거는 기존에 있는 모든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뢰를 찾는 거를 지뢰 안에 있는 화약을 찾아가는 기술로 지금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기술이 현장이라든지 어떤 요소에 의해 가지고 다른 환경이 제공될 때마다 찾는 탐지율이 오탐률이라 그러는데 오탐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무시하고 화약을 싸고 있는 물질을 찾는 쪽으로 제가 기술 개발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발상이 엄청난 네, 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데모할 때 저기 화염병 있잖아요. 네, 주로 쓰는 그 소주병 같은 소주병. 거. 소주병은 이제 원료가 유리잖아요. 유리, 예. SiO2. 네. SiO2에 그러면 결합 주파수가 있어요. 그 아. SiO2가 석영이 유리병이 될 때 그 주파수 공명 주파수라 그러는데 네. 그 주파수를 찾으면 땅 속에 그걸 묻어놓고서 그 주파수가 나오면 아 여기 땅 속에 유리병 같은 게 있구나. 네. 뭔지는 모르지만 그 주파수가 나오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원래 FRP예요. 네. 그게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마우스. 그게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그게 땅속에 그 안에 화약을 넣고 땅속에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뢰라는 게. 네.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네. 그러면 FRP의 공명 주파수를 알으면 네. 땅속에 아 이거 플라스틱이 묻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공연 주파수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공면 주파수라고 하면은 네. 각 물질마다 고유의 네. 진동 그 주파수를 갖고 있거든요. 안 두드려도. 예, 가만히 자체가 갖고 있는 물질이 결합하면서 갖고 있는 이게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물질마다 갖고 있는 그 주파수 그것을 통칭해가지고 공명 주파수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맞죠? 맞습니다. 예. 주파수라 그러면 이제 뭐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체가 어떤 형체를 이루려면 그 원자라든지 분자가 결합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합력에서 나오는 재면은 주파수를 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물체 자체의 고유 진동수. 그거를 공명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한번 네. 그 방송에 나왔는데 네. 미국인가 영국에서 다리를 하나 딱 교량을 건설해 놓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저쪽 그 사람들이 쫙 개통식에서 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발걸음이 이게 거의 유사하게들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그 교량의 주파수하고 딱 일치가 돼가지고 막 이게 다리가 흔들흔들 하다가 주저앉았던 이 케이스가 한번 지난번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 방송됐었거든요. 그 원래 이제 예. 그 일반 물리 책에 대학교 일반 물리 과정에서 그게 나옵니다. 예. 공명 주파수를 얘기할 때 워싱턴 브릿지가 브릿지구나. 그래가지고 예. 그게 엿가락처럼 혀가지고 그렇죠. 네,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예, 바람의 주파수 주파 프리퀀시하고 주파수하고 그 쇠 교각으로 됐는데 교각을 이루고 있는 그 쇠 내부의 진동수랑 일치가 되니까 얘는 뭐 완전히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엿가락처럼 너글너글 춤을 추다가 결국은 그렇죠. 끊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은 언제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 기술은 제가 저희가 기술은 뭐
개발하고 네, 99년도 4월 초에 옛날에. 네. 그때 이제 저거를 했고 제가 특허를 갖다가 출원한 거는 2007년도에 냈습니다. 아, 특허도 받으셨고요. 특허 세계 특허하고 한국 특허, 일본 특허 가지고 있어요. 유지하시는데 비용 많이 드시겠네요. 상당히 들고 있어요. 빨리 좀 확인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 2027년까지 이어합니다. 20년이니까. 그거 팔아도 그 거금 안 나올까요? 그 특허? 뭐 저는 팔 생각도 있습니다. 까지. 네. 아니, 되게 발상의 전환을 그렇죠. 이루신 예. 것 같은데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까 오탐률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잘못 탐지가 네네. 그런데 사실 지뢰가 아닌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막 감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뭐 네. 저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네. 다치질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찾지를 못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없다고 판단됐으면 더 위험할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오탐률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조아르 대표가 얘기하셨지만 50%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산술적인 확률의 50%는 군대에서 얘기하는 50%랑 틀려요. 우리는 ROC라고 부르는데 군대에서는 그 리퀘스트가 군대에서는 요구하는 게 70%면은 어떠한 적정 수준에 굉장히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뢰 탐지하는데 무슨 폭발물 탐지하는데 70%면은 단술적으로 보면 10개 묻어놓고 7개만 찾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운영 속도 및 환경에서 운영 속도는 초당 예를 들어서 스위핑 에리아가 일단 50cm는 돼야 된다. 1초에. 또는 뭐 1분에 1m. 자기가 그 운영 속도를 맞춰줘야 돼요.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에리아에서 그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개 심어놨는데 몇 개는 자꾸 못 찾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번 마이크 내주세요. 지금 비즈니스계나 정부 쪽에서나 학계 반응은 어때요? 저희 비즈니스 비즈니스 우리 박사님 기술 특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래서 뭐 사실 국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는 DMZ라는 정말 특이하고도 아주 중요한 걸 우리나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DMZ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DMZ에 평화공원을 한다라든지 뭐 국방부에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인도적 지뢰 제거 사업을 참여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발표는 쭉쭉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외국에서 이제 뭐 미국이든 다른 이제 유럽 쪽이든 이런 데서는 이 지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뢰하면 너도 나도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서 인권 문제가 아주 가장 크니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했는데 네. 진짜 DMZ 지뢰 문제도 좀 이슈가. 그렇죠. 통일이 대박이려면 사실 뭐 통일에 대한 아이템이 뭐 창조경제라고 하는데 통일에 대한 아이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이 정말 거의 중요하죠. 없죠. 그거 뭐 박사님 그 제품 이제 그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로 DMZ에서 쫙 찾아버리면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 그거 지뢰 쫙 수거해가지고 그 박물관에다 전시해 놓으면 세대를 위한 평화를 위한 그렇죠.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 역사적인 기록들이 사실 굉장히 없잖아요. 경복궁 같은 경우도 어디죠? 지난번에 예전에 철거한 거. 경복궁 앞에 있는 거. 박물관. 조선 건물.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평화공원, 원자탄 맞은 평화공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걸 후세에다가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후세에다가 전해주려고 하면 그게 있어야 돼요. 상징적인 물건이. 근데 100년 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침략한 적 없다. 오리발 내밀 때 각종 문서에 있는 거 너희들이 다 위조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조 대표님 아이템은 그래서 조만간 뭔가 당장 수익 창출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변을 확대하고 열어나가고 뭐 이렇게 필요하네요. 박사님이 뭐 사실 그 세안미디어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IMF 때 벤처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과학자들도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올인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셨어요. 이 지대 탐지라는 어려운 시기에 이제 본인의 모든 거를 일종의 과학자의 도박을 하신 것 같아요. 혼자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특허만 남기고 이제 회사는 이제 그때 이제 멈췄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이 사업은 조금 일반 사업하고 틀리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할 수 있는 뭐 상용화 제품은 아직 없지만 충분히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작년 유엔서부터 열심히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우리 두 오늘 이게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창업, 기술 창업, 기술 금융, 창업 지원 이런 쪽을 맡고 있거든요. 제 부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 기자는 저기 북한대학원 나왔어요. 북한대학원 졸업했어요. 북한의 IT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석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일단 뭐 필요하시면 조금 보증 취재도 해보고 또 뭐 기고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여러 만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좀 재밌네요. 사실 따따따 해서 여기 지뢰탑지까지 되게 겉핥기만 그렇구나. 사실 겉핥기만 한 건데 사실 제가 속 얘기가 산 더 재밌어요. 연구과제다 연구과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저쪽 송파구 쪽에서 싱크홀 저 그 동네 살아요. 집값 그거, 떨어져요. 진짜 그걸 보면서 야 땅속에 있는 것을 그건 진짜 필요하고 GIS도 그렇고 찾아야 되는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그런 뭐 플라스틱 물체 묻어놓는 걸 찾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땅 속의 지형도 그럼 뭐 땅굴이 옛날에 이제 땅굴이 있었잖아요. 땅굴이 지금 싱크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 땅 속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가스 관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전기를 잘 통하게 하든 어떤 운송수단을 쓰든 간에 대부분 전도율이 높은 동을 많이 써요. 구리를. 근데 구리가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부식을 막기 위해 왜냐하면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땅 속에는. 그래서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동 파이프에 PVC 바늘 덮어 씌워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되잖아요. 금속 물체는 100% 다 찾습니다. 어디 뭐가 있는지. 근데 금속을 겉에서 비금속이 싸고 있으니까 못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지도가 없는 거예요. 현재 이슈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고를 받은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 세 번째 우리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아직 하실 말씀 하실 말씀 많은데 지금 우리가 듣는 거야. 창조관에 나와가지고 좀 두서가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는 그 관심 있는 분께서 많이 이제 좀 새겨서 그냥 들으시고 앞으로 연구할 게 계속 많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저희들이 뉴욕에 그 NGO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했던 운동은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는 그 당시는 지뢰 금지 운동을 했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뢰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97년에 했던 오타와 협약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현실성 있는 그런 탐지 기기를 가지고 지뢰 제거 운동을 해야 된다. 지뢰 금지 운동은 이제 의미가 없다. 지뢰 제거를 하러 전부 다 가야 되고 탐지 기기 만드는 거는 그런 건 로우테크라고 부르고 하이테크는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지뢰를 제거 운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진정한 하이테크라는 거죠. 기술의 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의 기결이 결국 인류 평화로 이어지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도 노벨과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도전하겠습니다. 그 우리 DMZ의 박사님 찾아야죠. 지뢰를 다 제거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